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벌써 6.25, 6월 25일입니다. 지상 400배 압력에 찌부러진 잠수정. 전 세계 언론은 어제 오후 2, 3시경이죠. 이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 타이탄 기체 일부가 해저에서 잔해로 발견됐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5명이 탄 잠수정 타이탄호는 출항 직후에 치명적인 압력실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잠수정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으로 파손되면서 탑승객들은 심해에 노출돼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20일 뉴욕타임스와 CNN 그리고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타이탄 실종 닷새째인 이날 미국 해안경비대는 110일 전에 침몰했던 이 여객선 타이타닉호 그 뱃머리부터 488m 떨어져 있는 해저에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물을 발견했습니다. 탑승자 5명은 이미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닷속 4,000m를 내려가니까 깜깜한 곳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기술이 아니면 그 잔해를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바닷속에서 잠수정의 압력을 관리하는 압력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파, 그러니까 이 내파를 영어로는 implosion이라고 합니다. implosion. 외부 압력으로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며 파괴되는 현상을 내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implosion. 이 내파로 인해서 산산조각난 잔해가 해저 곳곳에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잠수정 타이탄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해저 4,000m를 향해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수정 밖 힘의 엄청난 수압을 잠수정이 견디지 못하고 사고에 이른 것입니다. 물속에서 사람의 몸이 받는 압력은 수십 10m마다 1기압씩 상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상의 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수심 4,000m까지 내려가면, 그까지 들어가면 사람의 몸은 400기압 이상의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1기압은 1평방센티미터 면적당 1kg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엄청난 거죠. 만약 잠수정이 타이타닉호 인근까지 내려가서 내파했다면 잠수정 밖으로 튕겨져 나온 탑승객들은 1평방미터당 400kg이라는 엄청난 하중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정도 압력이면 사람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 실험에서 이 수심 100m에 노출된 더미, 이 인체 모형을 더미라고 합니다. 이 더미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에서는 인간은 폐 등 공기로 차 있는 장기가 쪼그라들면서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는 심해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이유로 피부가 손상이 되면 결국 유골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명을 잃은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탑승자 5명이 시신을 회수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조금 다른 뉴스를 하겠습니다. 이 빌딩이 비어가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동아일보는 어제 색다른 뉴스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했습니다. 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금융위기 수준. 전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무려 12.9%에 달한다는 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시내에 있는 고층 빌딩, 그 고급 빌딩의 오피스 공실률이 12.9%에 이른다. 그게 전 세계 평균치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3.1%였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헐값의 부동산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물로 말입니다.
상업부동산이 이처럼 침체하면서 은행 위기의 뇌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16일 오전 8시 50분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을 가로지르는 7번 지하철 내부가 한산했다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시간대라고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산한 구간을 지날 때에는 객차가 텅 비어 무섭기까지 했다. 그래 늘 가득 차 있던 객차가 텅 비어서 가니, 그 러시아어에 텅 비어서 가니 일종의 공포심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도 가까운 시일 안에 텅 빈 빌딩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재택근무로 바뀌고 또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른바 컴퍼니, 이 컴퍼니의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뉴욕 지하철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 대비 65% 증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겁니다. 언론은 재택근무와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뿐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6개의 공간만큼, 아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6개의 공간만큼, 그리고 LA, 로스앤젤레스는 LA의 대표 빌딩인 US 뱅크 타워 30개, 30.7개, 30개를 좀 넘는 그 공간만큼 지금 사무실이 남아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도시의 사무실이 엄청나게 지금 남아도는 겁니다. 어떻든 글로벌 주요 도시 오피스 공실률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CBRE, 이 CBRE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세계 17개 주요 도시 중에 뉴욕, 홍콩, 상하이, 런던 등 10곳의 공실률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극심한 침체에 빠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는 5월 31일 우리나라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현재 미국 금융회사의 최대 취약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대도시 도심에 화려한 고층 빌딩, 그 오피스 빌딩의 내부가 텅텅 비어 있다. 거기에 돈을 대준 은행의 부실 가능성,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금융위기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이 리스크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말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약 4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 속에 그래도 이게 안전빵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금융사들입니다. 솔직히 큰일 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금융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신문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안동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현재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20일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실증액은 무려 74조 1282억 원으로 2014년 말 7조 3251억 원의 10배 수준으로 아주 급증했습니다. 돈을 들고 나가 모조리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약 70%가 지금 오피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기금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4월 첫 해외 출장에서 미국과 스웨덴을 방문해서 주요 위탁 운용사와 그리고 금융당국 간부진을 만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48조 5천억 원으로 이 대체 투자 자산 152조 5천억 원의 무려 31.8%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의 83.3%가 해외 자산입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41.7%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나머지 아시아, 유럽은 각각 20%를 조금 넘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대장동 업자들과 유착한 50억 클럽의 합류. 그런데 바로 50억 클럽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 누굽니까? 그 한 명으로 지목된 바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그 박영수 전 특검이 22일 검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소환이 됐습니다. 최근 박영수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지목이 된 양재식 전 특검보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던 검찰이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거의 주범으로 지목이 된 박영수를 소환한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에 방침을 찍었습니다. 이번 박영수의 소환은 2021년 11월과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로는 첫 소환입니다. 이번에도 박영수는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성남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그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 수수했는지 등 그동안 알려진 의혹 전반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수는 서울 고검장을 마친 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죠. 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이들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 대가를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검찰에서 일제히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이들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워낙 반대가 많자 2015년 3월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은행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겠다고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크게 도와준 거죠.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약정에 따라 받은 건지 약정 없이 받은 건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약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 중의 일부가 실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박영수는 특검이 되기 전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을 당시에 박영수가 대장동 업자의 뒷배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가 대장동 업자들과 법조계를 잇는 최고 라인이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박영수가 대장동 업자들의 법조계 일들을 총괄 지휘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영수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박영수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수사 상황에 따라 박영수의 딸도
입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영수는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니, 부인하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영수는 특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발탁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박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윤석열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박영수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날 조사 결과와 그간 수사, 피의자 상황 등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박영수의 측근과 인척, 박영수의 인척에 늘 나오는 분이 있죠.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측근은 양재식 전 특검보,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했던 분양업자 이기승입니다. 왜 돈 100억이 건너가고 건너온 그 이기승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을 연이어 검찰이 소환을 하며 보강 수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그렇게 꼼꼼하게 수사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합니다. 박영수의 측근으로 공범 혐의로 입건된 양재식은 2차례 소환됐습니다.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재식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했습니다. 과연 그 대가는 50억 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가가 있어서 최종 정책지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일까요? 자,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금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권순일 다들 아시죠? 권순일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으로 이끈 재판거래 의혹이 엮인 인물입니다. 주인공이죠. 만약 권순일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 법조계뿐 아니라 이 나라 정치계에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해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5월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를 알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계자 수사와 객관적 자료 확보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은 오히려 그 뒷말에 더 주목했습니다.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 결국 언론은 검찰이 재판거래 수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에 가장 대표 선수가 바로 재판거래 의혹인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향배를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이재명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로 드러났죠. 당시 항소심은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2020년 7월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앞에 2달 동안 전원 합의체가 그 고등법원 판결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완전 뒤집은 겁니다. 그 판결을 보도한 신문은 주심 노중이보다 권순일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 덕분에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권순일이 자신의 방을 2달 동안 8차례나 방문한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재명의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만 변호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중에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8차례는 모두 전원합의체 심리기간 아닙니다. 이 판결이 나온 뒤에 성남시청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우리가 대법원을 꽉 잡고 있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순일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입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가담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한 적이 과거에 있었던가요? 국민의힘은 권순일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권순일은 그때까지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 로스쿨에서 법조 윤리를 강의했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 재판거래 수사도 멈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윤곽과 이재명의 연관성을 파악한 만큼 권순일 수사가 이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만약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건국 이후 최대 사법부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썩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테니 말입니다. 대법원이 썩었는데 대한민국 어디가 썩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권순일 등이 뇌물죄 처벌을 받고 이재명, 김만배 등이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뛰어넘는 대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미래가 없습니다. 권순일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고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 무근 이러면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는 언론에게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법관이 왜 자신의 방에 로비스트로 의심되는 법조 기자를 특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동안 8차례나 불러들인 것입니까? 매주 한 차례씩 말입니다. 대법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김만배는 이발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대법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사람들은 포청천에 나오는 개작두를 말하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광화문에 단두대가 서 있다면 김만배든 권순일이든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1일 조선일보에는 특별한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혹시 신문을 보관하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한다. 저는 그 사설을 읽고 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7월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을 선정했다면서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이들 중에 2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면 김명수도 이제 9월 달에 퇴임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6명이 대법관이 교체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 중에 13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법원 교체입니다. 대법원이 바뀐다. 사설은 김명수 사법부 6년을 두고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사법부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인데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만, 제 기억에 나는 것만
3번인가 4번인가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허격사라도 과언이 아니다. 김명수는 좌파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 그리고 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이 권력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대들었던 판사들은 한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게 눈에 너무 뻔히 보였죠. 대법원부터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을 우리법, 인권법 그리고 민변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을치기 좌파 판사들이 동무대였습니다. 사설은 그 속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이 지적한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이 황당한 판결로 민주당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긴 김명수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아주 특별한 판례도 남겼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판결도 남겼습니다. 사설은 재판 거래가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사태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있습니다. 하급식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1월 달에 기소가 된 이 사건은 아직도 3년째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은 면죄부성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이 끝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판사가 정권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는가? 판사들이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명수는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뜻대로 움직여야 하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김명수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고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다고 고발을 했던 판사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남자 판사, 여자 판사 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누가 과연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입니까? 그 판사들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세상이 바뀌니 이제 정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한상혁이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그게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23일 한상혁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정지를 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거한 한상혁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고 따라서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예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상혁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 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위법 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때 그의 칼날을 끝내 피하지 못하고 언론계에서 물러났던 제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환경까지 노란딱지 탄압을 받았지만 저는 그가 최종적인 패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작 알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를 이미 지난달 2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군인으로 참 오래 있었습니다. 젊은 청춘을 군복을 입고 보냈죠. 가끔 정치인들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단 참모를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장면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군복을 입고 군대에 와서 상황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한두 번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제 23일 이재명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강릉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공군부대를 갔더군요. 그는 이날 강릉 산불 진압을 지원했던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을 방문해서 군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박광원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송갑석 이런 최고위원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군부대 가서 한 얘기가, 너희들 휴가 가는데 공휴일 앞으로 빼줄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선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식사하기 전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병사 여러분들이 이 휴가를 갈 때 왜 우리는 간부들과 다르게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토요일 공휴일은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보겠다. 이재명은 사병들에게 주어진 휴가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지금의 복무기간으로 병력 수급의 차질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 옆에 있던 최고위원들, 그리고 사선 출신 김병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했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지금 군대야말로 문재인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킨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